그럼 이번 최근에 제가 2016년도판의 오토 저널에서 이 연비 향상을 위해서 고분자 기반의 탄소 섬유 복합재를 자동차를 이제 차체에 적용하려는 쪽이 많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차체에 플라스틱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술이 이렇게 필요할지, 또 자동차 차체에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이 세계적인 추세는 또 어떨지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좀 약간 다른 토픽이긴 하죠. 아까 말했던 네. 이제 배관과는 다른 토픽이긴 한데, 음, 결국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 업계에서의 큰 화두는 결국은 연비 경쟁인 그죠. 거거든요. 네. 그 연비를 좋게 만들어야 에너지 효율도 생기고, 그래야지만 이제 많은 국가에서도 팔 수 있게 되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특정 정도 이상의 연비를 내지 못하는 차는 팔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아니면 판다 하더라도 벌금을 물게 돼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연비를 높여야 되는데, 그 연비를 높이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엔진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기계 구조물의 뭐 전통적 개념에서 이제 효율성을 높여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은 같은 정도의 그 이 기계 구조물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런 움직이는 물체가 가벼우면 더 같은 연료로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량화를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그런 개념에서 오토저널이라고 하는 자동차 학회 저널에 제가 1년 반 정도 연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연재를 했던 글이 이제 결국은 고분자 복합 소재 자동차 응용과 관련돼서 제가 그 연재한 적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자동차의 소재는 대부분 다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철로 돼 있든지, 아니면 최근의 경향은 약간 좀 경량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알루미늄을 쓰는데, 뭐 철의 비중이 7.9고 알루미늄이 2.7이니까 그냥 엄밀히 똑같은 두께라고 하면 약 3분의 1 정도 이렇게 약간 넘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강성 강도가 떨어지니까 알루미늄이, 그래서 이건 두껍게 쳐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밀도가 더 낮다 하더라도 실제 무게 감소는 아주 크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경량 소재를 찾게 되는 거고, 금속 중에 가장 경량화된 구조 소재가 마그네슘인데, 네.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1점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0.9 전후거든요. 네. 그리고 폴리프로필렌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0.9 정도, 8, 9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네. 약간 두껍게 이제 소재를 만들더라도 더 무게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무게를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두껍게 소재를 만든다 하더라도 폴리에틸렌 소재 기본적으로 이런 고분자 소재들은 굉장히 강성강도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보완하는 게 필요하고, 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복합 소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음. 근데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금속 소재와 복합 소재는 이제 두 개가 다른 형태의 이제 표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차체를 한 번에 딱 찍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네. 일부분만 우리가 이제 복합소재 대체를 하게 되잖아요. 네. 뭐 도어면 도어, 아니면 뭐 그 BIW의 뭐 힌지면 힌지, 아니면 뭐 필라면 필라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바꿨을 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소재와의 접합부가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접합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부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가능해요. 네. 근데 문제는 조립을 해야지만 차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기존 방법은 그래서 두 개가 케미컬리 붙질 않으니 네. 그냥 거기다가 미케니컬리 볼트 같은 거를 체결을 해서 하는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거기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끼고 너트를 조여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공정도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홀 같은 것들이 모두 또 이제 응력 같은 거를 집중시키는 문제가 되니까 좋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방법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메탈 경우에는 점용접이라는 걸 쓰는데요. 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접착제를 위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접착제나 또는 해밍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접합을 시키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종 소재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소재죠. 네. 이종 소재 간의 접합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부분적으로 좋은 성능을 갖는 복합 소재가 개발이 돼도 완성차에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접착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네. 이제 그래서 뭐 다오케미컬이나 아니면 뭐 henkel 같은 회사들이 이제 이런 구정 접합제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에 들어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러한 이 고분자 복합 소재라는 놈은 개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게 뭐 항공기,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됐고, 아마 최근에 선전하신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드림라이너라고 해서 보잉에서 만든 그 787 항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787 같은 경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행기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크진 않은데 굉장히 경량화를 많이 시켜서 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 수도 있고 항속거리도 더 멀고 이제 같은 연료를 넣었을 때 이제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항공기에 적용됐던 복합 소재는 대부분 다 보면은 이제 그 열 경화성 소재라고 해서 한번 걔를 붙여놓으면 다시는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항공기는 만들어 놓으면 보통 한 30년 이상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만들어서 쓰다가 결국 수명이 닿으면 그냥 폐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리사이클 문제가 좀 덜 영향을 받는데, 또 이제 공정도 오래 걸리고 이제 공정이 오래 걸려도 큰 상관이 없고, 왜냐면은 기간도 오래 주고 만드는 기간도, 그리고 일단은 제품도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빨리 뽑아내야 되는 그런 매스 프로덕션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모셋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열 경화성 수지를 쓰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는 빨리 찍어야 되잖아요. 빨리 찍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복합 소재 개념을 적용시켜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쓰고 있는 방법은, 이제 예전의 방법은 CFRP라고 하는 거죠.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그래서 이제 그런 플라스틱을 이제 보통 더모셋을 썼던 건데, 최근에는 CFRTP라고 해서 Carbon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기존이 되는 고분자 수지를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이제 열경화성 수지가 아니라 가소성 수지를 쓰는 거죠. 가소성 수지라는 거는 이제 리사이클이 가능한 거고, 한번 만든 다음에 다 녹이면 또 녹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소재를 더 빨리 찍어낼 수가 있고, 이제 기존에 있는 방법에 비해서는 이제 그러면서 매스 프로세싱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더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CFRTP 경우에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이제 점성이 높아서 소재를 우리가 안에다 파이버 같은 걸 함침을 시킨다고 하는데, 함침을 시켜갖고 리인포싱을 시켰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CFR,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 양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기존의 소재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여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함침에,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 또는 글라스 파이버가 고함침되어 있는 이제 열가소성 수지 기반의 복합 소재가 많이 개발되고, 이제 이러한 소재를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를 지금 복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이 빨리 상용화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고분자의 그 프로세싱의 기술이나 아니면 복합 소재의 어떤 그런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세계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발맞춰 나가고 있다고 봐도 상관없겠네요. 기술적으로는 그렇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걸 상용화시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약한 약점이 있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고분자 소재를 너무 저가 소재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고가의 그러니까 구조용 소재로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인식이 약하긴 한데, 학교 쪽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여러 기술원들이 있거든요. 뭐 탄소융합 기술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소의 레벨은 낮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런 연구에 관한, 교수님의 연구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세대 재료 물성 평가 연구실에서 다양한 시험들을 수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은 이제 크게 나눠서 뭐 두 가지의 큰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실험적인 연구를 하는 이제 그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 또는 해석적 연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연구실 이름에서 보다시피 차세대 재료 물성 평가 연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험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이제 기계적인 물성을 평가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서, 주로 이제 특히 관심이 있는 건 이제 단기 물성 쪽보다는 장기 물성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구실에서는 크립이나 또는 피로 같은 장기 물성을 하고요. 또 이제 롱텀 프로퍼티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표면에 생기는 이제 데미지 같은 것들인데, 그래서 뭐 스크래치나 아니면은 그 표면 쪽에 찍히는 어떤 그런 이 치핑 같은 데미지 같은 것들도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연구실은 이제 그 연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롱텀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는 환경적인 요인을 되게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소재를 들고 와서 걔를 뭐 피로나 크립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걔를 특정 환경 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필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아주 고온 다습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햇빛이 많이 내리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사를 해서 소재가 또는 특별한 화학 제품 선택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사를 해서 조금 더 실제 상황에 가까운 이제 고분자 소재의 기계화학적 여러 반응을 모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나온 제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롱텀 프로퍼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평가 실험을 위해서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중요한 만큼 그만큼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실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실험 쪽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아마 생각일 텐데 아마 공간이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네. 학교마다 뭐 다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뭐 공간이 남는 학교는 우리나라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네. 저희가 장비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연구실에 거의 꽉꽉 채워놨기 때문에 학생들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안전 대책이 만들 정도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실험할 때 좀 약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실험을 많이 할 때 공간을 뭐 확보를 잘 못하게 되니까 네. 열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하는 학생들 간에 이제 간섭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진동이 있는 실험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진동 있는 실험 장비들이 만약에 좀 섬세한 나노 스케일 어떤 그런 뭐 평가나 아니면은 뭐 그 프로세싱하는 장비가 있으면 영향을 주거든요. 함께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장비들을 놓을 수 있는 조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장비가 어떤 큰 공간에 들어가 있어도 같이 못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비들은 떼갖고 딴 데다 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효율적인 어떤 공간 배치라든지 공간 확보 같은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워낙에 이제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장비들을 이제 집어넣고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전기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것도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를 쓰게 되고 또 이제 또 특정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진이라든지 특정 화학 제품이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 연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제 평가하는 내용들 외에 뭐 다른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실험, 그러니까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ALD나 MLD라고 해서 나노레이 증착 같은 거를 고분자 소재 위에 붙이는 걸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럴 때도 케미컬을 되게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날려버리는 방법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 하려고 하면 후드나 퓨움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공간이 부족하니까 특정 위치에 놓게 되면 이제 그 장비 때문에 옆에 있는 것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제일 큰 거죠. 공간적인 문제가 가장 크네요. 아무래도 거기에서 학교에서는 그런 것 파생이 같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평가 이 연구의 특성으로 좀 많은 여러 업체들과 실질적인 연구를 많이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사례들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경우에도 사실은 학교에 오기 전에도 회사에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 온 다음에도 제 연구 특성상 약간 좀 기업체랑 연구할 기회가 많이 생겨요. 네. 이제 또 제가 하는 연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굉장히 그 필드의 현상들을 많이 모사하는 걸 많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필드에서 하는 일들은 회사들은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엔 뭐 저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토픽 중에 산학과제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LG전자, 뭐 KCC 이런 데랑도 과제를 진행을 했거나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고 저는 학교에서 하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보직도 이제 그런 기업 관련 이제 협력 연구를 진행하는 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하고도 굉장히 저는 이제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데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랑 그래서 예전에 뭐 중기청에서 뭐 진행하는 과제에서 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서 이제 포상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견 정도나 중소기업들과의 뭐 작은 형태의 코웍이나 또는 일종의 자문 형태의 이제 일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이 되게 있고요. 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냥 뭐 예를 하나 드리면은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로 같이 했던 예를 들어드리면 삼성전자랑 이제 끝났던 과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그 제가 일했던 부서가 이제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부서 중에 하나가 GTC라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 내에 이제 그 과제 같은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발굴을 하고 현업에 있는 R&D와 연결시켜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랑 했던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삼성에서는 이제 그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그거를 결국 롱텀으로 이제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좋은 물성을 가지고 근데 이제 만들었던 제품이 기획하는 게 있었는데 그 기획한 제품이 이게 한 10년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지를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소재로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없는 걸 알지만 거기도 경량화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량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재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 바꾼 소재가 과연 견딜 수가 있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셔갖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과제를 받아서 이제 그 소재를 이제 학교 옥상에다 널어갖고 이제 필드 열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가속 열화를 시켜서 이제 필드 열화에 대한 내용하고 가속 열화에 어떤 경향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두 개를 상관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소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평가해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중에 그 실제 제품 만들 때 적용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정말로 소비자들이 산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거 원하는 정도의 수명이 이게 아닌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이제 미리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이 저희 연구실 많이 진행되는 내용들이고 삼성뿐 아니라 LG도 이제 비슷한 형태 다른 소재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돼서 나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랑은 상용화 관련 연구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뭐 이렇게 회사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같이 진행했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용화되는 최종 제품의 어떤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소재라든지 이런 걸 변경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제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내용을 또 많이 도와줬었죠.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숨은 고민자 역할을 하시네요. 이 앞으로 연구 방향이나 이게 목표하고 계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대학이라는 이 곳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이라는 곳이 결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산학이든 아니면 뭐 정부 연구든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와 교육이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 곳인데 보면은 이제 저희 연구실은 실험을 좀 하고 있지만 많은 연구실들이 실험을 조금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해석하는 연구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학생들도 실험하는 걸 좀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해석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론적 접근이 뭐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험이 동반돼서 검증이 되지 않으면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크랑레어 이론이나 해석 같은 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그런 중요성은 잘 인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실험적인 내용들로 그런 해석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이론적인 검증을 해야지만 완벽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 뭐 지금까지 대부분 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긴 했지만 고분자 소재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제가 회사도 고분자를 개발하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분자 소재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자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순수한 고분자 소재만으로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풀어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근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나 강성 같은 거를 결국은 보완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합 소재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지금보다는 이제 확장해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간적인 문제가 신속히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분들에게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기계공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보면 대부분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거의 대부분 다 기계공학과 학생들인데, 제 연구는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소재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는 박사까지,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기계에서 했는데, 제가 그 박사후 연구, 그러니까 포닥 생활은 제가 재료과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회사도 화학회사에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약간 겪었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계과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분명히 이제 재료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데, 재료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처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학생들이 저는 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특히 저랑 비슷한 어떤 길을 가고 싶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자기가 전공하는 게 기계공학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공학 내용만 공부할 것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이제 재료와 기계의 어떤 중간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고 하면, 하고 싶은 연구는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대부분 단독적인 학과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 화학이나 전자나 또는 뭐 재료나 이런 식의 다른 어떤 이 학문들에 기반을 해서 기계공학 접근을 하게 되면 더 풀 문제도 많고, 이제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다 깊이 파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에 파생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연구들을 이해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학부생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아주 인덱스한 연구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연구들, 많은 관련한 어떤 그런 기계공학과 관련된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공부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공대 내에서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공학하고 뭐 재료 또는 뭐 화공, 뭐 산업공학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또 좀 더 생각을 넓혀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넓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단일한 어떤 내용만 깊게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혀서 저희가 하는 이 연구의 분야를 이제 나중에라도 좀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연구의 폭을 넓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